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열흘 뒤인 8월 27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평소보다 무게가 다릅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7월 16일 연 2.5%였던 기준금리가 2.75%로 올라갔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회의는 그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시작이었는지를 가리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하고 대출을 안고 계신 분과 예금을 넣어두신 분이 각각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인상폭은 0.25%포인트, 통상적인 한 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에 금리를 올린 뒤로 계속 동결하거나 내리기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인상이라는 카드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이 지난달에 바뀐 것입니다. 금리를 한 칸 올렸다는 사실보다 내려가던 흐름이 끊겼다는 사실이 훨씬 큽니다. 시장이 8월 27일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올렸을까요? 물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7월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환율이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같이 오릅니다. 기름값, 원자재값,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품값이 모두 올라갑니다. 그것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로 번집니다. 게다가 환율이 계속 밀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생기니 환율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인상은 물가를 잡겠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성격이 더 짙었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다음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이 꽤 달라졌습니다. 첫째,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1,500원대를 넘던 환율이 최근 1,41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금리를 올린 목적 하나는 일단 이룬 셈입니다. 둘째, 물가가 잡혔습니다. 6월에 3.2%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8%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됐고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와 농산물 가격 안정이 겹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올린 목적을 이뤘으니 이제 쉬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통계표 안에 정반대를 가리키는 숫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7월 물가 통계를 한 겹 벗겨보겠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2.8%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2.6%였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지수는 2.5%, 장바구니 체감을 보는 생활물가 지수도 2.5%였습니다. 언뜻 보면 다 비슷비슷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전체 물가는 내려왔는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2.6%라는 수치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값입니다. 2년 반이 넘도록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겉은 식었는데 속은 오히려 뜨거워진 것입니다. 근원 물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름값과 채소값은 오르내림이 심합니다. 국제유가가 한번 출렁이면 전체 물가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 변덕스러운 항목을 빼고 남은 부분을 봅니다. 그것이 근원 물가입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요금, 집세, 외식비처럼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항목이 주로 남습니다. 근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경제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물가 발표 직후에 높은 근원 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겉으로 잡힌 물가와 속으로 굳어지는 물가가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양쪽에서 당겨지고 있습니다. 쉬어가야 할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이 안정됐고 눈에 보이는 물가가 2%대로 내려왔습니다. 2달 연속으로 올리면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가 곧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더 올려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근원 물가는 2년 반 만에 가장 높고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이 나빠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쪽을 택해도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8월 27일에 금통위가 이 저울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장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6% 늘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숫자지만 한국은행이 5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는 0.2%였습니다. 실제 성적이 전망의 3배로 나온 것입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다르게 읽힙니다. 경기가 강하면 금리를 올려도 견딜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수요가 살아있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도 됩니다. 성장률이 좋게 나올수록 금리를 내려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였습니다.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기준금리 쪽이 0.05%포인트 오히려 낮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사실상 0에 가깝거나 그 아래라는 뜻입니다. 근원물가 2.6%를 기준으로 잡아도 차이는 0.1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 계산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2.75%라는 숫자가 얼핏 높아 보여도 물가를 눌러앉힐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안에서 추가 인상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8월 27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실제 결정은 그날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해외 투자은행인 BNP 파리바는 8월에는 동결하고 10월과 내년 1월에 다시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한두 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전망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쉬어가되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인하가 아니라 잠시 멈춤에 가깝습니다. 매파적 동결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어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매파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는 쪽, 비둘기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리자는 쪽을 가리킵니다. 매파적 동결은 이번에는 올리지 않되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함께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정문 문구를 강하게 씁니다. 둘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남깁니다. 셋째,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경계를 드러냅니다. 금리 숫자는 그대로인데 시장 금리는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결이라는 발표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문 문구와 소수 의견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금리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 집계로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 원입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작년 말 1979조 1000억 원에서 석 달 만에 14조 원이 늘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가계대출이 1865조 8천억 원이고 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친 주택 관련 대출이 1178조 6천억 원입니다. 카드 사용액 같은 판매신용은 127조 3천억 원입니다. 늘어난 돈의 대부분이 집과 관련된 빚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8월 27일 회의를 앞두고 판단 재료가 줄줄이 나옵니다. 수요일인 8월 19일 낮에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1993조 원이 석 달 만에 얼마나 더 늘었는지가 그날 확인됩니다. 금요일인 8월 21일 아침에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달 물가를 미리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도 내놓습니다. 빚이 얼마나 부실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제 통장에 어떻게 닿는지 보겠습니다. 경로는 4단계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그 금리가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비용에 반영됩니다. 은행연합회는 매달 15일에 코픽스라는 지표를 공시하는데 이것이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든 평균 비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 코픽스에 은행이 정한 가상금리를 얹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리가 내 대출의 금리 변경일에 적용되어 매달 갚는 금액이 바뀝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대목은 시차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늘 움직여도 내 상환액이 바뀌는 것은 몇 달 뒤입니다. 대출을 안고 계신 분이 이번 주에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이라면 금리 변경 주기가 6달인지 12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다음 금리 변경일이 언제인지 적어두십시오. 그날이 실제로 상환액이 바뀌는 날입니다. 셋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내 월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은행 앱의 상환 계산기로 몇 분이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아는 것과 통보를 받고 나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을 넣어두신 분은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다만 대출 금리보다 늦게 그리고 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가입해두신 예금의 만기일이 언제인지 보십시오. 만기가 곧 돌아온다면 갈아탈 시점에 금리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를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해서 무작정 짧게만 굴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상이 없으면 그만큼 낮은 금리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이 아니라 만기 분산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방향을 마치겠다고 큰 돈을 한쪽에 거는 일입니다. 전문 기관들의 전망조차 갈리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가 곧 내릴 테니 지금 무리해서 빌려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보는 그림은 인하가 아니라 잠시 멈춤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금리 인상 수혜주 같은 이름을 붙인 종목을 쫓는 일입니다. 이 채널은 특정 종목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원금을 잃을 수 있고 금리 결정은 끝까지 예측의 영역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도 견딜 수 있게 내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준금리는 지금 2.75%이고 지난 7월에 3년 6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둘째, 환율은 내려왔고 눈에 보이는 물가도 2.8%로 진정됐습니다. 셋째, 그런데 근원 물가는 2.6%로 2년 반 만에 가장 높습니다. 넷째, 2분기 성장률은 전망의 3배로 나왔습니다. 다섯째,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는 쉬어가되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하실 일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대출의 금리 유형과 다음 변경일, 그리고 예금의 만기일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고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숫자는 2026년 8월 17일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후 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전망은 견해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며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내일 정오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룹니다. 미리 물려주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 10년 합산 규칙이 무엇인지를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